민수가 제 옆에서 바쁘게 설거지를 하며 오늘 큰 행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평소처럼 밥이나 맛있게 해주면 된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학 구내식당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배를 불려왔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들이 오고 국제 요리 경연대회가 열리며 총장님과 이사장님까지 참석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국을 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셰프들이라는 말에 잠시 손이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묻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 식당 관리자인 그는 검은 조리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주방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 식당에 발을 들이지 못할 거라는 경고와 함께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민수와 정현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며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도 국물간도 안 맞췄냐며 VIP들이 보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곧 완성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부장은 지금 당장 완성하라며 서류를 테이블에 툭 놓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과 일하면 피곤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부장이 사라지자 민수는 걱정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이 오늘 일만 잘하면 승진한다는 소문이 있어 직원들을 더 몰아붙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주방의 시계는 어느덧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끝나가고 이제 곧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차량들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 국기가 달린 차량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마지막으로 프랑스 깃발을 보았던 날, 파리의 르 클라시크 레스토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수석 셰프의 영광, 그리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 소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국했던 그 순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김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경연대회를 위한 식재료가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그저 대학 구내식당의 평범한 조리사 박진호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오전이 깊어갈수록 대학 캠퍼스는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국제요리 경연대회를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도 행사에 동원되어 VIP 리셉션을 준비하느라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위한 기본 소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소스만 담당하게 되었지만 손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듯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덱스 글라스 데미 마이너스 글레이스를 만들기 위해 갈색 육수를 은근히 졸이는 동안 민수가 흥분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지금 도착한 셰프들 중에 르 클라시크의 현 오너인 피에르 듀부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에 주방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저는 피에르라는 이름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르 클라시크에서 일할 때 가르쳤던 어린 제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피에르라는 이름은 흔했고 그 피에르가 지금의 셰프 피에르 듀부아일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접고 다시 소스에 집중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침묵과 평범한 일상이 흔들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총장과 이사장이 도착하여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이들이 들어오자 김 부장은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하며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총장은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수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행사 총괄 책임자인 이윤재 교수가 다급하게 구내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VIP들이 도착했으니 리셉션 음식을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부장은 다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러 서둘러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소스 준비를 마치고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정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현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고기는 이미 겉면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현에게 온도를 조금 낮추고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을 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현은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제 말을 따랐고 고기는 곧 완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삼촌이 역시 실력자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단지 오래 해본 경험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이 한창 바쁠 때 뒷문으로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장민국 교수였습니다. 그는 저와 30년 지기로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처음 이 대학에 취직했을 때부터 저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장 교수는 제게 다가와 오랜만에 보는 그 행사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평소와 다를 것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눈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르클라시크의 셰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고 특히 피에르 듀부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 피에르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에서 수년간 박진호라는 셰프를 찾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지금의 제가 그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장 교수가 막자리를 뜨려는 순간 이윤재 교수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 교수를 발견하고 놀란 듯했지만 곧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 교수는 간략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고 이윤재 교수는 곧바로 본래의 강압적인 태도로 돌아와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구내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셰프들이 주방을 둘러볼 수도 있다는 말에 모든 직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에 집중하며 묵묵히 소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피에르라는 이름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사장은 각국에서 온 요리사들과 VIP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주방을 다시 찾아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가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자신의 승진 여부도 이번 행사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은 엄격했고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은 오늘 소스 담당이죠? 프랑스 셰프들이 맛볼 음식인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학 식당 밥이나 만들던 사람이 프랑스 요리를 안다고요? 아무튼 실수하지 말고 그냥 지시받은 대로만 하세요. 그의 말에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듯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던 과거는 이제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떠난 후 김 부장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주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박진호 씨, 그 소스 정말 괜찮은 겁니까? 프랑스 셰프들이 맛보는 거라고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스는 완벽합니다. 김 부장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일로 바빠 더 이상 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민국 교수가 다시 주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행사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피에르 듀부아가 실제로 도착했으며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오래전에 알았던 셰프 박진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피에르가 정말 제 제자였던 그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25년 전 르 클라시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20살 간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눈부셨던 그 소년이 지금은 세계적인 셰프가 되어 저를 찾고 있다니. 장 교수는 제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구내식당 조리사로 산 삶이 갑자기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피에르가 저를 알아볼까요? 더 이상 미슐랭 셰프가 아닌 그저 대학 구내식당의 평범한 조리사가 된 저를.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이윤재 교수와 다른 중요 인사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는 프랑스에서 온 셰프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셰프들에게 주방을 소개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주방은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프랑스 셰프가 물었습니다. 소스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리셉션에서 맛본 소스가 특별했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아, 그건 우리 주방의 베테랑인 박진호 씨가 담당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셰프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의 중년 남성.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박진호? 그가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박진호 셰프 맞습니까? 주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은 혼란스러웠고 김 부장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다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입니다. 그 순간 피에르 듀부아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제 스승님? 주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피에르 듀부아의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피에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이윤재 교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제 스승님입니다. 25년 전 파리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최고의 셰프입니다. 이윤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진호 씨는 30년간 우리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해온 평범한 조리사입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르 클라시크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2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천재 셰프이십니다. 갑자기 사라지셔서 요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었죠.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행사장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윤재 교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메인 심사위원이 오지 못한다고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장 리크 셰프가 비행기에서 내리다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윤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메인 심사위원이 없다니. 피에르가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윤재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윤재 교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요리경연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피에르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고의 대안이 여기 계십니다. 박진호 셰프만큼 적합한 심사위원은 없을 겁니다. 이윤재 교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는 그저 구내식당 조리사일 뿐입니다. 어떻게 국제대회의 심사위원을? 장민국 교수가 이때 다가와 이윤재 교수의 말을 자르며 개입했습니다. 이윤재 교수,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호 선생은 과거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했던 분입니다. 미슐랭 스타를 2번이나 받은 셰프이기도 하지요. 이윤재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총장과 이사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인 심사위원의 불참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이 교수,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회를 연기해야 합니까? 이윤재 교수는 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앞으로 나서서 총장에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최고의 대안이 있습니다. 제 스승님이신 박진호 셰프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총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 우리 구내식당의 그 박진호 씨 말입니까? 피에르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분입니다. 25년 전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입니다. 그분의 요리 철학과 기술은 지금도 저희 레스토랑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피에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대답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사업도 파산 위기에 놓였었죠. 원래는 잠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온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이 정말 그런 경력을 가진 셰프라면 오늘 우리 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를 하루아침에 드러내고 다시 그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격려하는 눈빛과 장 교수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제 대답에 주방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윤재 교수만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실력이 있으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윤재 교수의 질문에 피에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박진호 셰프는 제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이윤재 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보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대회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민국 교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시다. 진호 선생이 직접 요리를 선보이면 될 것 아닙니까?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박진호 씨,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대학 식당에서 일했지만 제 손은 여전히 고급 프랑스 요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요리할 때면 종종 옛 레시피를 떠올리며 만들곤 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주십니까? 총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40분 남았습니다. 30분 내에 가능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구내식당 음식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셰프들 앞에서 선보일 요리입니다.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부장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요리는 이미 수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주방을 둘러보며 필요한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경연대회를 위해 고급 식재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 요리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르클라시크에서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디시, 바다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민수, 4개 가리비, 랍스터, 그리고 트러플을 가져다 주겠니? 민수는 신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칼질과 소스 만들기, 플레이팅까지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제 요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이윤재 교수는 점점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초반의 의심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0분 후 제 앞에는 완성된 바다의 교향곡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리비와 랍스터를 활용한 3단 구성의 요리로 트러플 향의 소스가 우아하게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제일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요리를 제가 우리 대학에서 맛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에르도 한 입 맛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변함없으십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이 맛은 제가 르클라시크에서 처음 맛본 그 바다의 교향곡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이 이런 분이셨다니. 이사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호 씨가 오늘 우리 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을 맡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모두가 동의했고 저는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셰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기 전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씨, 30년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동안 많이 무시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부장님. 저도 그냥 평범한 조리사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이윤재 교수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주방을 떠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피에르가 제 옆에서 걸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한국에 머물 생각이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병환이 장기화되고 동생의 학비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어졌네. 그리고 이곳에서의 평범한 삶이 나쁘지 않았어.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왜 연락을 끊으셨나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
혹은 두려움이었을까?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이 부끄러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지. 행사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총장이 앞으로 나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회의 메인 심사위원으로 박진호 셰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파리의 르 클라시크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으며 미슐랭 스타를 2번이나 받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셰프입니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존경과 인정받는 기쁨, 그리고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다시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은 각국에서 온 요리사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제요리 경연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메인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피에르와 다른 유명 셰프들이 자리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요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각 요리를 맛보고 평가했습니다. 피에르는 종종 제 의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피에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렇게 재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놀랐어. 내가 그렇게 성장할 줄은 알았지만 직접 보니 더욱 자랑스럽구나. 피에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스승님, 프랑스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르 클라시크를 인수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꿈꾸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제안이구나.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어렵네.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제안은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행사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참가자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 참가자는 경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심사위원석으로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참가자가 경연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참가자가 없어 우리나라는 기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과 이사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학의 위신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사장은 혼란스러워졌고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직접 참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윤재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심사위원이 참가자로 바뀌는 것이. 피에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진호 셰프는 이미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과제에만 참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동의했고 결국 총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호 셰프, 우리 대학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가해 주시겠습니까? 30년 만에 공식적인 요리 대회에 참가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명이라면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행사장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윤재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김 부장은 흥분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셰프, 주방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제가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리와 프랑스 요리의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봄이라는 콘셉트로 전통 비빔밥을 프랑스식 플레이팅과 조리법으로 재해석한 요리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며 민수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수석 보조로 함께 해주면 좋겠구나. 우리 함께 한국을 빛내보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간 그저 평범한 삼촌으로만 알았던 제가 갑자기 세계적인 셰프로 변신한 상황이 그에게는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던 그 감각, 경쟁의 압박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창조의 설렘이 다시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작하자, 민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구나. 이 시간에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한국의 봄을 완성했습니다. 전통 비빔밥을 베이스로 하되 각 재료를 프랑스식 조리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고추장 대신 고추장을 활용한 프랑스식 소스를 만들고 나물은 각각 다른 조리법으로 풍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플레이팅은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아름답게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요리를 제출하는 순간 피에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제 요리를 맛본 후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의 전통에 프랑스의 기술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높은 점수를 주었고 결국 저는 그 과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전체 경연에는 뒤늦게 참가했지만 마지막 과제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로 대한민국은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총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오늘 보여주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에 이런 훌륭한 분이 30년간 계셨다니 이제야 알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호 셰프, 30년간 그저 평범한 조리사로만 대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그 모든 축하와 감사의 말들 속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내식당의 조리사에서 세계적인 셰프로 무시당하던 존재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바뀐 것입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니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교수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보여주신 요리는 25년 전 제가 처음 배웠던 그 열정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셰프의 혼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요리에 대한 진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구나. 피에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스승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프랑스로 돌아오세요. 르 클라시크는 언제나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간 꿈도 꾸지 못했던 제안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피에르.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님.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르 클라시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행사의 마지막 순간 총장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숨어있던 보석을 발견한 것이죠.
박진호 셰프, 앞으로도 우리 대학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주목과 존경의 시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었던 것이라고.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길고 긴 준비 과정이었다고. 구내식당 조리사 박진호와 미슐랭 셰프 박진호, 그 두 정체성이 마침내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며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이 풍경이 오늘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대학 구내식당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부장은 공손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주방 스태프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오늘은 쉬셔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고압적인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학생들 아침 식사는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주방으로 들어서니 민수가 씩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삼촌, 신문에 삼촌 기사가 실렸어요. 그는 흥분해서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문화면에는 30년간 대학 구내식당에 숨어있던 미슐랭 스타 셰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어제 대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어제 너무 멋있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장민국 교수가 주방을 찾아왔습니다. 진호 씨, 총장님께서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김 부장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걱정 마세요. 오늘 아침 식사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장 교수와 함께 총장실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의 일이 이미 캠퍼스 전체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떤가, 진호? 30년 만에 다시 주목받는 기분이? 장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장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해. 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것,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 총장실에 도착하자 총장과 이윤재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장은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대학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교수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역시 제 과거를 숨기고 싶었으니까요. 총장이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박진호 셰프, 사실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 대학은 오랫동안 요리학과 신설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분입니다. 요리학과의 석좌 교수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윤재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보여주신 한국과 프랑스 요리의 융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단순히 음식을 만들기만 했던 제게 갑자기 교수직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가 될 자격이 없죠. 총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격이요? 30년의 현장 경험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실력, 이것보다 더 좋은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객원 교수로 시작하시고 점차 적응하시면 됩니다. 장 교수도 저를 격려했습니다. 진호, 이것은 좋은 기회야. 내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며 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알려주세요. 총장실을 나온 후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랑스로 돌아가 피에르와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30년간 몸담은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스승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승낙했고 그날 저녁 피에르와 만났습니다. 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호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영광입니다. 저는 당신의 바다의 교향곡을 공부하며 요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많은 셰프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리계에 남긴 족적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피에르와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르 클라시크에서의 추억, 그리고 제가 떠난 후 피에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피에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르 클라시크로의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르 클라시크의 지분 계약서입니다. 저는 스승님이 단순히 셰프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오너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에르, 이건. 그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르 클라시크는 언제나 스승님의 영혼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르 클라시크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개의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30년간 몸담은 대학에서의 새로운 시작, 다른 한쪽은 젊은 시절 꿈꿨던 세계로의 복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로 피에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피에르. 내 제안은 내게 큰 의미가 있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피에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님.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스승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재능은 세상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르 클라시크에서 찍은 사진들, 피에르가 어린 제자였을 때의 모습, 그리고 미슐랭 스타를 받던 날의 기쁨이 담긴 사진들. 30년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첩. 대학 구내식당에서의 30년.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명절에 직원들과 나눈 추억,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온 주방 식구들. 이 또한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개의 사진첩 사이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개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객원교수직 제안서, 다른 하나는 르 클라시크의 공동 오너십 계약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를 상징하는 종이들이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민국 교수가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고민을 알고 조언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호야, 결정은 했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 청춘의 꿈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30년의 세월과 정이 있습니다.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진호야, 한 가지 생각해 보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인지. 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프랑스를 떠난 건 단순히 가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성공의 무게에 지쳐 있었어요. 끊임없이 최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항상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의 평범한 삶이 제게 안식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장 교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저는 총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총장과 이윤재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진호 셰프,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총장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객원교수직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총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구내식당에서의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30년간 저의 정체성이 된 그곳을 갑자기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총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히려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다음 행선지는 피에르가 묵고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결정하셨나요?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여기에 남기로 했다.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르 클라시크와 계속 연결되고 싶어. 1년에 몇 번씩 프랑스를 방문해서 특별 코스를 선보이고 너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싶어. 또 이곳의 학생들 중 재능 있는 이들을 르 클라시크로 보내 연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피에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군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25년 만의 재회가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대학의 요리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개강식에는 많은 학생들과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객원교수로서 첫 강의를 준비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간 주방에서만 일해왔던 제가 이제는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는 민수와 구내식당 직원들, 그리고 장 교수와 이윤재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김 부장은 앞줄에 앉아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30년간 이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일해왔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담는 예술이자 타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최고의 기술을 배웠지만 30년간 대학 구내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요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강의가 끝난 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제가 삼촌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의 첫 번째 공식 제자가 된 것을 환영한다. 그날 저녁 구내식당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이자 여전히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사. 그 두 가지 정체성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젓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학생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도 부끄러워할 현재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프랑스 르 클라시크를 방문했습니다. 피에르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 메뉴 주간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마스터 셰프 박진호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홍보된 이벤트는 이미 몇 주 전에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르 클라시크의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셰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제 요리책으로 공부했다는 젊은 셰프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25년간 잊혀지지 않고 전설처럼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별 메뉴 주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식 전문가들과 언론의 극찬을 받았고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단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 요리를 맛본 후 잊혀졌던 거장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과거가 갑자기 드러나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대학에 돌아와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민수와 정현 그리고 김 부장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진호 셰프님, 프랑스는 어떠셨습니까? 김 부장이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이 더 편안하네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요리, 한국의 전통 재료와 프랑스 조리법을 결합한 두 세계의 만남이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셰프 박진호와 대학 식당 조리사 박진호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30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선택과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긴 여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방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완벽한 요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다양한 재료와 시간, 그리고 열정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작품. 그리고 그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과 나눌 때 완성되는 것처럼. 박진호 선생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쳐줄 시간이구나. 앞치마를 벗고 교수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해양박물관의 오래된 복도에서 청소부 최배영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배형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대충 청소하고 빨리 나가주세요. 내일 중요한 전시회가 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전시회 준비가 늦어지면 할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김도윤 학예사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청소 시간이 맞는데. 할아버지, 그냥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 됩니다. 저 여기 수석 학예사예요. 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더 힘주어 쥐었습니다.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박물관 직원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그러던 중 견학 온 학생 중 누군가 장난스럽게 유물 모형을 굴려 그의 쪽으로 던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요, 할아버지 빨리 나가주세요. 저희 전심을 봐야 돼요. 해양고등학교 학생 그룹의 인솔자가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 뒤에서는 학생들의 키득거림이 들렸습니다. 청소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람인지도 알아주세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지금 청소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민폐인지 아시죠? 배형은 학생들의 조롱 섞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모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형을 다시 전시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속에는 묻어둔 상처와 아픔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김도윤 학예사의 말에 배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은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은 키득거렸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배형은 몸을 돌려 조용히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주름진 손에 걸레와 빗자루를 쥐며 그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 중에서 민준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알지 못했지만 저 무시당하는 청소부 할아버지는 바로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민주는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난 텅 빈 해양박물관. 불이 희미하게 켜진 가운데 최배영은 여느 때처럼 구석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과 느린 동작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때 바다를 누비던 강인한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세상에 지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배형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손자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학교에서 해양박물관에 견학 갔었어요. 배형은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고요한 거실 안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구나. 즐거웠니? 왜 거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왜요? 배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그저 바다가 가까운 곳이 좋아. 바다 냄새가 나는 곳에서 일하는 게 그저 마음이 편해서 그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할아버지가 청소하는 거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배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가만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해. 할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구나. 민주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배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무게감에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넌 아직 어리고 너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민준은 그 따뜻한 말에 더욱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배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거기서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는데 그게 우리 손자한테 기분이 나빴다면 그만해야지. 할아버지가 그럼 이번 달까지만 거기서 일하고 그만둘게. 거실 한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고요한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슴속에 숨기고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최배형에게 해양박물관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난날과 잃어버린 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바다의 냄새, 파도 소리를 담은 전시물, 그리고 해양구조대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 모두가 그에게는 지워버리지 못할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전국해양고등학교 잠수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선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전국대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리였지만 민준에게 특히 더 절실한 무대였습니다. 민준은 손에 쥔 잠수 장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옆에는 팀 감독 박훈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 민준은 긴장된 얼굴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꼭 이겨야 해요.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걱정 말고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너와 상우는 최고의 팀이니까.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굳은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억해. 수중에서는 호흡이 가장 중요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파트너와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경기 시작 직전 갑작스럽게 불길한 기운이 경기장에 감돌았습니다. 코트 가장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박 선생님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상우가 방금 급성 폐렴 진단을 받았어. 병원으로 가야 한대. 오늘 경기는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우는 그의 잠수 파트너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맞춰왔던 호흡이 이 경기의 가장 큰 무기였는데 파트너가 빠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당연히 수정할 수 있죠? 박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은 이미 제출됐고 대회 규정상 경기 시작 전에 명단을 수정할 수 없어.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고. 민주는 멍하니 공허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수를 등록해두긴 했는데. 누구인데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청소부 할아버지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 선수 부족하잖아. 대회 규정상 선수 명단을 채우려고 그냥 넣은 거야. 민준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할아버지요? 이 순간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눈동자에 스치는 건 불가능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무력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잠수를. 그냥 저한테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준비한 대회인데.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최배영 할아버지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양박물관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이건 그냥 규정 때문에 적어 놓은 거잖아요. 진짜로 경기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민준아. 박훈장 선생님, 이 청소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박 선생님은 놀란 눈을 뜨고 배영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학생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배영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보다 민준이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는 거죠? 박 선생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규정상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와 뛰든 아니면 포기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배영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 잠수 좀 해봤다. 그 순간 민준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굳은 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스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랑 좋은 추억 만든다고 생각하죠. 뭐, 할아버지도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이. 알겠다. 같이 해보자꾸나. 경기장은 이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수영장 물소리, 선수들의 짧고 빠른 호흡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최배영 할아버지가 잠수복을 입고 경기장 한쪽으로 걸어 나서는 순간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이 경기장에 스며들었고 이내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노인 참가자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준회 같은 학교 학생들은 더욱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와 함께 경기에 나가는 것은 학교의 망신이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어떤 학생들은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배영의 손이 조용히 민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민준에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깊은 주름 사이로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주변의 비웃음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이 경기장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민준과 배영 할아버지의 대결 상대인 두 선수가 천천히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김진호였습니다. 33세의 베테랑으로 수차례 전국대회에서 잠수 종목 우승을 차지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장비를 다루는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김진호의 옆에는 이상민, 25세의 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상대를 압도하려는 굳은 결의가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수중 장애물 통과였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자 4명의 선수가 동시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할아버지가 경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돌리자 배형이 이미 5m 앞에서 완벽한 자세로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배형의 움직임은 전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부드럽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수중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그의 몸은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굽혀지며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김진호와 이상민도 놀란 눈빛으로 배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수중 구조물 조립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팀워크가 중요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했지만 할아버지가 보내는 수신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배형의 손동작은 명확하고 정확했으며 수중에서의 의사소통이 완벽했습니다. 민주는 놀랐지만 할아버지를 믿고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구조물을 다른 팀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조립해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중 탐색 및 구조였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인공 마네킹이 숨겨져 있었고 이를 찾아 안전하게 수면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김진호와 이상민이 먼저 출발했고 민준과 배형도 곧이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어두운 물속에서 방향을 잃어갈 때 할아버지의 손이 그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네킹을 발견했을 때 배형은 구조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단련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관중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조롱과 비웃음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휴대폰을 꺼내들고 이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어 저런 움직임이 가능한 건가? 라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심해압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특수수조에서 깊은 수심의 압력을 버티며 정신을 유지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정신력과 경험이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이미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배형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압력이 높아지자 이상민이 먼저 한계를 보였습니다. 김진호는 버텼지만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민준 역시 처음 경험하는 압력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배형은 마치 이런 환경에 수백 번 있었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일정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마쳤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종 점수 집계 결과 민준과 배형 할아버지 팀이 김진호와 이상민 팀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경기장은 놀라움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바다의 장인을 목격했습니다. 최배형 선수의 기술과 정신력은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회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 중 하나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배형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해양박물관의 청소부였던 그 노인이 이런 실력자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이제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민준의 동료들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최배형의 눈앞에는 지금의 경기장이 아닌
오래된 기억 속의 바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창밖에서 갈매기들이 날고 바다의 짠 향이 공기 중에 감돌던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 젊은 최배영은 해양구조대의 제복을 입고 훈련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몸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이미 해양구조대 내에서도 최고의 잠수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어린 딸 서연이 해변의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10살의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배형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제가 만든 모래성이에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래성은 아직 서툴렀지만 배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잠시 중단하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잘 만들었네. 이거 진짜 멋진 성이구나. 다음에는 아빠처럼 잠수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볼 거예요. 배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꿈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크면 아빠보다 더 훌륭한 잠수부가 될 거야. 그날 저녁 배형은 해양구조대 사무실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해양구조대회가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고 그는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배형 씨, 자네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게 됐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최고의 구조대원들이 모이는 자리야. 자네의 실력이라면 우승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구조대장 김정훈의 말에 배형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소식에 기뻐 뛰어올랐습니다. 아빠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멋져요.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볼게.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배형의 말처럼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우승하면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나은 직책과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훈련은 매일 계속되었고 배형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바다에서 훈련하는 아빠 보고 싶어요. 주말에 같이 가면 안 돼요? 배형은 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간단한 훈련이 있을 예정이었고 그는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아빠가 특별히 데려갈게. 하지만 멀리서 구경만 하는 거야, 알았지? 서연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영웅이었고 그가 바다에서 하는 일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배형은 서연을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온한 바다였지만 구조대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했습니다. 배형은 수중 구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저기 들어가서 구조 훈련을 할 거야. 너는 여기서 안전하게 지켜보고 있어. 서연은 해안가 벤치에 앉아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배형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수중에서의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가상의 조난자를 구조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다른 대원들도 그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형은 딸에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딸과 가족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될 거예요. 배형은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아빠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할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회 전날이 되었습니다. 배형은 마지막 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학교가 끝난 후 아버지를 만나러 구조대 기지로 왔습니다. 아빠, 내일 대회죠? 꼭 이겨야 해요. 배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동료 구조대원이 다가왔습니다. 배형 씨, 오늘 마지막 야간 훈련이 있습니다. 출항 준비 중이니 곧 나오세요. 배형은 고개를 끄덕인 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마지막 훈련이 있어. 집에 가서 엄마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서연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지만 그녀는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여기서 아빠가 나가는 것만 보고 갈게요. 내일 꼭 이기세요. 배형은 딸의 이마에 키스하고 훈련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딸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해양구조대는 마지막 훈련을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출발 당시만 해도 맑고 잔잔했습니다. 배형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일의 국제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다의 조건이 변했습니다. 일기예보에 없던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며 폭풍이 해안을 덮쳤습니다. 구조대의 훈련 보트는 높은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구조대장 김정훈은 즉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있을 때 배형의 눈에 멀리서 표류하는 작은 보트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파도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형체는 분명 작은 보트였고 그 위에는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배형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실루엣은 서연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 작은 보트를 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깜짝 놀라움을 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풍에 보트가 통제를 벗어나 바다로 떠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배형은 즉시 구조대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 구조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시야는 악화되었습니다. 구조대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귀환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배형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수 장비를 갖추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서연이 있는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파도는 그를 계속해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형의 의지는 그 어떤 파도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딸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보트에 도달했을 때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배형은 딸을 향해 손을 뻗었고 서연도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쳤습니다. 보트는 뒤집혔고 서연은 검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배형은 필사적으로 딸을 찾아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그는 바다의 어둠 속에서 서연을 찾기 위해 모든 훈련과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우 치는 바다는 그의 노력을 비웃듯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배형 자신도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는 구조대의 다른 대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배형을 구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배형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그를 강제로 구조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안으로 돌아온 배형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차갑고 약했지만 그의 마음은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의료진을 밀치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탈진 상태에서 그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경과 해군, 그리고 주변 지역의 모든 구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계속되었고 수색은 어려워졌습니다. 배형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잠수와 수색에 참여하며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바다를 뒤지며 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구조대장 김정훈이 배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일이 국제대회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니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형은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지금 바다 상태로는 수색이 불가능하고 전문 수색팀이 계속 찾고 있으니 일단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대회는 단 하루이고 그동안 수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서연이 원했던 일이라고 딸을 위해서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배형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색을 중단하고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딸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꼭 이기세요. 그 순수한 응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배형은 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으로 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철저히 딸을 찾겠다는 다짐을 새기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 당일 배형은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의 몸은 피로했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목에서 완벽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집중력과 기술은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결국 배형은 압도적인 점수 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오직 서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배형은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동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배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는 서연이 다른 구조팀에게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형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폭풍이 지나간 후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배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딸을 찾는 중요한 시간의 대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겠지만 배형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동료가 전한 소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배형은 서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보고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의 고통도 커졌습니다. 배형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서연을 찾았습니다. 그는 해안가를 따라 하루하루를 보냈고 직접 잠수하여 바다 밑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서연이 바다에 영원히 잠들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배형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다를 사랑하지 않았고 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를 떠났고 금메달과 모든 영광을 뒤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아내 미경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배형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배형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해양박물관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것만이 딸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들 민호의 아들인 민준을 만나게 되었고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과거를 모르는 채 함께 살았습니다. 대회장은 아직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과 배형 할아버지의 놀라운 승리에 관중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경기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열기와 환호, 경이로움이 뒤엉킨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잠수 장비를 정리하며 서 있는 배형은 조용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의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박훈장 선생님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로 급히 내려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재킷을 입고 목에는 기자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최한나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해양환경 전문 기자로 이번 대회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최한나는 배형 앞에 서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경기가 감동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와 배형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배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궁금증과 존경,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배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한나는 마이크를 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경기장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주변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놀라운 잠수 실력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양박물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배형은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 속에서 흘러나올 그의 목소리가 다시 과거의 자신을 불러낼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관중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삼켰습니다. 배형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해양구조대 소속 잠수부였습니다. 바다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경기장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양구조대였다고요? 최한나 기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걸 걸고 임무에 임했습니다. 바다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꿈도 희망도 저라는 사람의 전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한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잠수부로서의 경력이 있으셨다면 왜 그것을 포기하신 건가요? 솔직히 최배형이라는 이름이 생소합니다. 그 질문에 배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번져나갔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그날의 슬픔과 고통이 다시금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배형은 마이크를 꼭 쥔 채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참 오래전 일이네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형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경기장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다는 제 인생이었고 어릴 적부터 물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제해양구조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갑작스러운 폭풍이 왔고 제 딸 서연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배형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캄캄한 바다를 가르던 파도, 서연의 작은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간절한 외침. 딸이 바다에 빠졌는데 저는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하라는 팀장의 요청으로 딸을 찾는 수색 대신 대회에 나갔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죠. 배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전 잠수복을 벗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에 나간 사이에 제 딸은 영원히 사라졌으니까. 배형의 말에 숨 죽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감춰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배형은 잠시 마이크에서 시선을 들어 멀리 하늘을 바라보듯 말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버지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고.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경기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낯선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차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단히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동자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배형을 꿰뚫듯 바라보았습니다. 배형의 시야에도 오직 한 사람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낯익지만 낯선 얼굴. 그러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그 떨림.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점차 젖어가고 떨리는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저예요. 그 한마디에 배형은 주저앉을 듯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아.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최배형 맞아요? 배형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서연아. 내가 어떻게 널 잊겠니? 난 그날 이후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널 찾았단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찾았어요. 어렸지만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따뜻했어요. 저를 구하러 오던 손길, 저에게 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배형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널 지키지 못했어. 그날 내가 다쳤을 때 대회에 나갔어. 너무너무 바보 같았지. 하지만 그 대회가 우리 삶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서연아.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사연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어부에게 구조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새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며 바다와 관련된 일을 했고 그것이 어쩌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배형은 눈물을 삼키며
서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서해요. 우리 둘 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세월 동안 쌓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러나는 감동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형과 서연의 재회는 잃어버린 시간마저도 치유할 만큼 뜨거운 감정과 진심이 깃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경기장은 점차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한 명, 두 명의 박수 소리가 퍼지더니 이내 경기장을 가득 메운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한나 기자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순간이야. 박훈장 선생님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의 눈에도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도 울컥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배형과 서연은 서로를 꼭 안고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에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형이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구나. 내가 다시 나를 찾아와 줬기 때문이야. 고맙다, 서연아. 서연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이제는 함께해요. 사람들의 박수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따뜻한 응원의 물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아픔과 이별의 그림자를 떨쳐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이모가 된 서연에게 다가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해양박물관. 따사로운 햇살이 넓은 창을 통해 비치며 전시품들을 빛나게 했습니다. 박물관 안은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특별 전시회 바다의 영웅들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 전시관 입구에는 대형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너에는 젊은 시절의 최배형의 모습이 당당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양구조대 제복을 입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전시 제목은 잊혀진 바다의 영웅, 최배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시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배형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해양박물관의 특별자문위원이자 특별 전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이제 당당히 펴져 있었고 무기력했던 눈빛은 이제 생기와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형은 마지막으로 전시품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에는 그의 30년 경력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 그가 참여했던 주요 구조작전들의 기록, 그리고 그가 구해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 모든 것이 최배형이라는 인물의 삶을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경연대회에서의 우승과 딸 서연과의 재회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다니는 해양고등학교는 할아버지의 실력과 감동적인 사연을 알게 된 후 배형을 특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측에서도 귀중한 인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 학예사는 한때 무시했던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특별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했고 이어서 특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서연은 박물관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생물학자로서의 경력을 살려 그녀도 박물관의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지식과 아버지의 경험이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은 후 그녀의 내면에 있던 공허함은 이제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주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해양구조대를 꿈꾸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한쪽에서는 배형의 아들 민호가 전시 기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소원했지만 서연의 등장과 아버지의 변화는 그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양탐사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지식과 경험을 회사에 접목시키며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 전시관의 중앙에는 미라클 웨이브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배형이 가장 신경 쓴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바다와 구조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시에 그 위험성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배형은 이 공간을 통해 미래의 바다 수호자들을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특별 전시회의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귀빈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군 총장, 해양구조대 대표들, 그리고 배형의 옛 동료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한때 잊혀졌던 영웅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도윤 학예사가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실은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자신의 선입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제 그는 배형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회사 후 배형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배형은 간결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해양구조대원으로서의 삶, 딸을 잃은 아픔, 바다를 떠난 세월, 그리고 손자 민준과 딸 서연을 통해 다시 찾은 바다와의 화해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상실과 회복, 절망과 희망의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깊은 바다라도 포기하지 않고 헤엄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이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바다를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서연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최근 발견한 새로운 해양생물의 학명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베탈라시아 맥시마 BAETALASSIA 맥서머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심의 생물은 서연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인정받은 이 이름은 이제 영원히 바닷속에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학교에서 만든 특별한 잠수복 모형이었습니다. 최신 기술과 할아버지의 경험을 접목시킨 이 디자인은 미래의 해양구조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비의 컨셉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디자인으로 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아버지께 다가와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오랜 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깊은 바다 탐사와 보존을 위한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개관식을 마친 후 네 사람은 조용히 박물관 뒤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소형 보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잔잔한 파도 위 배형은 오랜만에 잠수 장비를 챙겨 입었습니다. 서연과 민준,
민호도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들은 함께 푸른 세계를 유영했습니다. 배형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바닷속 세계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길, 산호초의 비밀 통로, 그리고 빛이 만들어내는 찬란한 수중 그림자들까지. 수면 위로 돌아온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배형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태양이 바다 위에 금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잊었던 사나이는 이제 다시 바다를 품에 안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아들과 화해했으며 손자에게 자신의 지혜를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배형의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항상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의 사랑이었고 다시 찾은 자신의 정체성이었으며 바다와 맺은 평화로운 화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저녁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평온한 대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다를 보존하는 일, 다음 세대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형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실과 회복의 보편적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바다가 아무리 거칠고 두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평온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